안녕하십니까. 문광철의 약선사나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공존할 수 있는 식생활 문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볼까 합니다.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식생활 문화. 실로 이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뀌어 놓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현재 상황을 보면 그 cdc19. hello-my-haru.com에 보면은 이 9월 10일 이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잠깐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밖에 나간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만큼 코로나19 세계 확진자 발생 현황이 오래되었다는 의미가 될 테지요. 현재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그 심각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9월 10일 650만 명, 인도가 430만 명, 브라질 400만 명, 러시아도 100만 명이 이제 넘은 걸로 되어 있죠. 페루가 69만 명이죠. 그 다음에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게 쭉 나가다 거의 다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유리가 이집트인데 이집트도 10만 명이 넘어갔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이 이제 9만 9천을 이제 되어 있고, 중국이 한참 올라갔을 때가 8만 5천인데 지금은 한 11일째 자국에서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8만 5천 명으로 찍어 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일본이 이제 그 10만 명을 이제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호주가 2만 6천,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약 2만 1천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9월 10일자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100명을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191위에 이제 쿠라소라고 하는 나라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14위에 앵길라라고 하는 이제 저도 처음 들어보는 나라 이름인데, 나라 이름인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214위에 3명이 확진자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지금 현재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바이러스는 비단 코로나19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스라든지 지카, 에볼라, 메리스, 그리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인간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출현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바이러스와 감염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감염은 인류사에서 제1의 살인자였던 것 같아요. 과거의 팬데믹 상황에서 보더라도 14세기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약 1억 명 정도가 사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18년 스페인 독감 때 약 1억 명 정도가, 5천만 명에서 약 1억 명 정도가 사망을 했죠. 우리 2019년 3.1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기를 생각한다면 바로 그 독감이 일어났던 시기와 맞물려 있는데, 이때도 약 15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독감이 들끓고 있었던 그 시기에 3.1운동이 일어난다. 이거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관 3.1운동의 같이 3.1운동을 일으켰었던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염병을 뚫고 우리의 독립을 선언하는 이제 그런 아주 고귀한
운동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과연 이런 코로나19를 뚫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무튼 19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967년에 의하게 되면 이 천연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들이 한 1,5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되고, 2009년도에 이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서 약 50만에서 100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에도 역시,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도 이런 과거 팬데믹과 같은 상황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게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난 팬데믹의 상황은 아까 잠깐 봤었던 부분에서 200개에 넘는 나라가 이 팬데믹 상황, 즉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나 사스, 메리스, 에볼라, 댕기, 지카, 치킨군냐, 웨이스 나일이라든 인플루엔자, 결과 같은 이런 바이러스와의 어쩔 수 없는 출현, 어쩔 수 없는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이 사회적인 환경들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그 시사점들과 여러 가지 부분들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인류 멸망 10대 시나리오를 발표할 때 제1위의 새로운 바이러스의 생산의 위협과 그리고 합성 생물학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인류를 멸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와 관련된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6위의 변종 바이러스의 전파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잠깐 두고 2위에 스스로 개선하고 향상하는 초지능 기계, 지금 AI가 난리들이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 오히려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생활 구조가 파괴돼서 또한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3위는 핵전쟁, 제4위는 기후의 재앙, 그리고 제5위에는 가공할 만한 인공적인 이런 실험, 그래서 인공 블랙홀을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런 실험에 의해서 잘못했다가는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7위는 외계인의 지구 침략, 8위는 화산대 폭발, 9위는 소행성의 충돌, 10위에 우주의 거대한 폭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좀 다가오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이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이 인류가 지금 경증의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래서 변종 바이러스의 전파, 바이러스의 생산과 위협, 이런 합성 생물학은 실제로 인류를 멸망을 시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바이러스가 인류를 그렇게 멸망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어떻게 멸망과 관련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러스는 실제적으로 인간의 삶과 신체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죠. 인간을 숙주로 하면서, 물론 인간만 숙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들, 그리고 미생물들도 역시 숙주로 삼고, 바이러스들은 인간 삶의 일부로서, 그리고 신체의 일부로서 존재해 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세포를 약 30조, 100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인간의 세포를 100조라고 한다면 바이러스는 그
이 30조나 100조에 또한 100배 정도에 다다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 중량 아니 뭐 이렇게 개체 수로 본다 한다면 이렇게 큰데, 이걸 뭐 중량으로 따져 본다 한다면 실질적 중량과 뭐 흡수적 중량으로 봤을 때 인간 몸무게의 3배에 다다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바이러스의 수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수의 100배에 도달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바이러스의 출현을 본다 하더라도 인류의 이 지구 역사를 45억 년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한다면, 45억 년을 본다 한다면 바이러스의 출현은 30에서 35억 년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호모사피엔스와 같은 현생 인류의 출현 같은 경우는 약 20에서 25만 년으로 보니까 바이러스의 출현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바이러스의 출현. 그래서 바이러스가 오히려 훨씬 더 인간의 인류의 그리고 생물체의 출현들에 비해서 더 오래됐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모든 생명체를 감염한다. 동물과 식물과 미생물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인간의 세포의 100배에 도달하는, 그리고 인류보다 훨씬 더 먼저 출현해서 인류의 모체가 되기도 염색체나 기타 진화의 모체가 될 수 있었던 이 바이러스와에 대한 부분에서 과연 박멸하고 퇴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박멸과 퇴치를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게 되어지면 인간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젓습니다. 오히려 인간과 바이러스의 상호 공존 전략과 이 공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떻게 그러면 이 인간과 바이러스가 상호 공존하고 또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실제로 인간의 삶과 신체의 일부에 해당되어지고 있다. 매일 바이러스를 우리는 섭취하고 흡입하고 있다. 몸속에 평균 90가지의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종류는 약 6,000종에 도달한다. 인간 유전체의 45%가 바이러스에 유래해 있고 인류의 노력으로 박멸한 바이러스는 단 한 종, 즉 천연두 바이러스밖에 없다. 그런데 인류는 도시화로 인구가 밀집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행과 무역의 세계화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일일 생활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항생제가 남용되고 있고, 그리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기후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는 살아남기 위해서 더욱더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간의 세포보다 100배나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과 미생물까지 감염시키는 엄청난 생존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변종을 일으킬 수 있는 인간이 한 세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30년의 세월이 걸리고 30년의 세월을 걸린 가운데도 2명, 3명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은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분 단위로 그 변형을 일으키고 또 그 자손들을 만들어내는, 뭐 초 단위로 자손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들과 투쟁하면서 싸운다, 그들을 박멸시킨다, 퇴치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가능할지. 그러니까 이 백신 하나를 만들어내는 부분만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살아있는 세포들은 이제 놔두고 바이러스만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이러스는 정말 너무 많은 종류를 갖고 있고 변화무쌍하게 변화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바이러스들이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인간들이 만들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바이러스와의 전쟁 선포, 바이러스의 퇴치, 박멸 이 부분이 인류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이 미래에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될 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박멸하면서 살아간다, 퇴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넌센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인류가 늘 그래왔듯이 자연과 주위 환경에 순응하면서 식의주의의 생활 방식의 변화와 실천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의 퇴치, 바이러스의 박멸, 바이러스가 멸망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우리 인류의 멸망과 똑같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건강한 음식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미래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되면 또한 바이러스 박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음식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음식의 문화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인간이 건강해질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드는 부분이 우리가 더욱더 모색해야 될 부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식문화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먹는 것이 변해야 돼요.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건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수없는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백신들을 개발하는 방법일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음식의 문화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먹는 음식이 곧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먹는 음식이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질병을 앓게 할 수도 있고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할 수도 있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역시 먹는 음식으로부터 출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먹는 음식이 건강한 음식이면 건강하게, 약이 되게 하는 음식이면 약이 되게, 그러나 독이 되게 하는 음식이라 한다면 독이 되게 하는 형태의 나로 현재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이 되게 하는 음식과 이제 그 약이 되게 하는 음식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기본적인 원리가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슈퍼스타 이송중기가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급하게 먹는 것, 그리고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는 것은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 환경 속에 그 속에 바이러스들이 좋아할 수 있는 환경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음식과 그리고 식물과 동물과 무생물 속에서도 바이러스는 존재하고 옮길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먹죠. 이렇게 먹으면 맛은 있더라고요. 하정우가 김을 그냥 쉬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폭식과 급하게 먹는 것도 우리의 몸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안 좋죠. 앞에서는 담배를 피고 있고 그걸 쳐다보면서 음식을 먹는 건지 환경을 먹는 건지 아주, 이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약이 되게 하는 음식, 그리고 바이러스를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면역을 향상시키고 면역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정말 식사를 맛있게 합니다. 쉬지 않고. 대단하죠. 어찌 보면 우리는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접시채, 숟가락채, 병채, 먹으면서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리는. 그러면 과연 음식의 맛을 보는 건지 그냥 습관적으로 배를 채우는지 모르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먹는 것도 바이러스가 앞으로 기승을 부리는 미래에 존재할 수 있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그러한 식사 방법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죠. 왜 이렇게 먹느냐? 맛있으니까 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오히려 습관적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가공식품들, 패스트푸드, 가공할 만한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여건들이 아닌가 싶어요.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과 고개만 움직이는 이러한 방식이 과연 아무리 배를 부르게 하고 건강한 음식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지면 또 안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미래의 코로나의 위협에, 바이러스의 위협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식문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코기를 좋아하고 육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는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생물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안전이 답보되지 않은,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쁘다고 하는 부분이 완전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리 난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연구한다고 하는, 식품학자들이 연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영양적인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미 밝혀지지 아니하는 불확실한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먹는 것을 가지고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간들이 배부름으로 인간의 맛을 위해서 식사로 제공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그리고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새로운 바이러스들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이런 환경에 바이러스는 또한 적응하기 위해서 또 계속 변화를 하면서 변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새로운 유전자 생명체를 만들면 만들수록, 그리고 지구의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 환경 속의 바이러스들은 또한 그들이 존재하기 위한 생명 형상을 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미래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음식 문화들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와 함께 바이러스도 그렇게 변종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인간도 거기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의 면역과 관련된 면역 체제들이 과연 새롭게 접근해오는 이러한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연하게 과연 조절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시피 사스 바이러스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유래했다, 천상갑으로부터 유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박쥐나
천상갑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이제 그들 그 바이러스와 함께 공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고 있습니다. 어, 즉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나 이런 그 천상갑의 몸에서 천상갑을 박쥐를 숙주로 하고 있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들 박쥐나 천상갑 속에 들어있는 면역이 조절을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과연 이란 바이러스들이 새롭게 접근해 오게 될 때 새로운 종들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가 인간들에게 전파되어지게 될 때 과연 조절이 될 수 있느냐, 면역 조절이 될 수 있느냐. 면역이 조절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몸은 취약해지고 있고 그런 취약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가장 그 밑바닥에 가장 근간을 이루면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음식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될 건가,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 도달해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약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음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두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증진하게 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그래서 몸도 치유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음식으로 되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약선을 약식이다고 양념이다고 양념이다, 뭐 미식이다, 소식이다, 화식이다, 뭐 슬로우 푸드다, 신시어 푸드다, 뭐 절식이다, 단식이다, 금식이다, 넌 GMO를 기반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절제하는 절제의 미와 정성과 그 다음에 뭐 소식이나 절식이나 단식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현대인의 음식 문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약선적인 그 방식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본다 한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음식을 먹고 건강한 식문화를 찾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안 먹는 꺼리는 음식이 오히려 거친 음식이, 그리고 오히려 고리타분하게 먹는 어떤 방식들이, 이러한 것들이 약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약선,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고, 또한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약선의 양생 철학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생이라 함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그러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 안팎의 조화와 균형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질병의 상태는 부조화와 불균형의 상태다. 음과 양의 조화와 균형이 깨어져 있는 상태를 질병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음과 양의 조화와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황을 건강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건강 증진을 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음식의 먹는 부분에 있어서, 음식의 배합의 부분에 있어서 조화와 균형이 절실히 요청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코로나 시대의 약선 식문화 기본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보게 된다 한다면, 먼저는 우리가 넘치는 것은 덜어내고
다음에 부족한 것은 부족하고 결핍된 것은 보충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이 해로워져, 건강이 증진되지 못하고 오히려 질병에 더,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면역을 잘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졌느냐. 예, 그 부분은 바로 이 넘치는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넘치는 게 현대인에서 넘치는 부분이 뭐냐? 우리가 누차 강조를 해왔었던 부분인데요. 오일, 기름이 너무 넘칩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에 기름을 넣어서 먹고 튀겨 먹고 볶아 먹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름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름에 넘치는 부분만큼 또 그 기름을 대응해 줄 수 있는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름을 기름에 취약한 부분들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는데 그게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름은 너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기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불포화 지방산들이죠. 물론 이제 포화 지방산도 많이 있지만 불포화 지방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도 뭐 단일 불포화 지방산에서 복합, 다중 불포화 지방산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점도 있지만은 항산화 물질들과 만나게 되면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산화 물질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불포화, 즉 불완전한 기름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들과 같이 섭취를 하지 않게 되게 되면 이건 굉장히 불완전하게 몸에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불포화 지방산들 같은 경우가 바로 산화력에 아주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산화가 너무 빨리 지속돼 버리니까 빛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산소에 의해서 산화되어져 버리게 되어지면 혈액에도 우리 몸에도 좋은 일이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식물성의 섭취, 녹황색 채소라든지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넘치게 많이 사용을 하니까 특히 이걸 또 육고기를 튀기면서 볶으면서 기름을 더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음식들을 독이 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독이 되게 하는 음식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덜어내야 건강한 음식으로 변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먹는 음식은 바로 육고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전에는 뭐 닭 한 마리 잡으면은 온 가족이 그 잔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1인 1닭, 뭐 1인 2닭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정도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고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고기를 먹는 것도 너무 넘치고 있어요. 가공육, 육가공 음식, 뭐 유가공 육가공뿐만 아니라 우유를 통해서 하는 유가공 음식 같은 경우도 또 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가공식품도 넘쳐나고 육류도 넘쳐나고 기름도 넘쳐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그리고 또한 바이러스가 살아가기 위해서 취약한 바이러스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부단한 변화를 추구하거든요. 우리 몸속에서. 그리고 다른 숙주들 속에서 그 변화에 견뎌내기 위해서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 한다면 신종 바이러스들이 막 나오는 것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막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그런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는데 인간들은 그 부분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적응을 못해요. 그런데 동물을 숙주로 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또 다른 변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인간과 바이러스의 생활 환경과 언밸런스가 일어나거든요. 그 언밸런스가 바로 질병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일들. 바이러스도 인간을 죽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동물도 역시 인간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도 동물도 모두 인간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왜? 지들이 살아야 지들도 살 수가 있으니까. 인간이 살아야, 숙주들이 살아야 바이러스가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러스에서 보게 되면 강한 놈은 살아남지 못하고 약한 놈들이, 잘 적응하는 놈들이 살아남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한 바이러스는 죽을 수밖에 없고 병원체는 죽을 수밖에 없고, 강한 병원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적당히 잘 적응하는 바이러스 병원체가 함께 살아남는다. 이런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약선 식문화에서 우리가 필요해야 되는 것은, 인체도 자연의 일부고 자연도 인체의 일부라고 봤을 때 자연과 계절에 순응하는 식문화의 방식이 바로 옳은 방식이다. 그게 바로 약이 되는 방식이고, 바이러스도 변종을 안 만들고 바이러스와 인간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뭐 건강하니까 뭐 이런 뭐 방역 수칙 정도는 무시해도 돼. 이미 그럴 시대가 아닙니다. 너무나 강력해졌고 너무나 그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그리고 이 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방역 수칙들을 잘 준수하면서 자연에 순응하고 넘치는 것들을 덜어내는 이러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방역 수칙을 자신 있게 그리고 이렇게 어기게 되어지게 되면 바이러스는 더 활기를 칠 수밖에 없고 인간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 팬데믹의 상황은 정말 인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우리는 굳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 증진을 위한 질병 예방, 뭐 조화 균형 이런 그 계절에 관련된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지금 현재 1년에 섭취하는 GMO 콩 같은 경우가 그리고 옥수수가 약 45kg 정도 됩니다. 콩이 20kg, 옥수수 한 25kg. 쌀 소비량이 65kg로 한다면 뭐 쌀과 비등하게 거의 사용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MO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1위 수입국이 해당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은연중에 이러한 GMO에 관련된 식품들을 용인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유, 간장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데에서는 GMO 콩이 들어가더라도 GMO 옥수수가 들어가더라도 그냥 표기를 안 해도 되죠. 그러나 EU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뉴에도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만약에 의도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쩌다가 기계상에 들어있는 비의도적인 허용 혼합치 같은 경우도 0.9%예요. 우리나라 3%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표기 대상이 아닌데 여기는 표기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 우리나라는 왜 표기를 안 하는지, 그다음에 EU 공동체는 왜 표기를 해야만 하는지. 표기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은 하지 못하다, 안전한 것이 답보되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거 표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답보되지 않았지만 이게 유해하다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먹는 것을 가지고 봤을 때 안전이 답보되지 않아서 표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불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기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본다면 어떤 게 더 우리가 수긍을 해야 될 부분이냐. 오히려 우리는 안전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멀지를 해야 된다. 더 세심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상황에 봤을 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말로 이 정크푸드의 형태로서 덜어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너무 많이 있다. 너무나 뭐 기름이니 육고기니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GMO와 같은 이런 상황들을 좀 덜어내야 된다. 과식과 폭식과 지나치게 맹신하는 금식이나 단식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어찌 보면 덜어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덜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건강한 음식, 미래의 바이러스와 함께 아주 떳떳하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뭔가를 위해서는 건강하지 않게 하는 어떤 위협적인 요소,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없는 위협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덜어내야 된다. 이 방향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기름, 그 중에 육고기, 그 중에 이런 그 정체가 확실하지 않은 불완전한 음식들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히 줄여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두 번째는 이 계절에 순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봄에는 봄에 해야 될 일, 여름엔 여름에, 가을은 가을, 겨울은 겨울에 해야 될 일들을 각각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옷장을 보게 되면 의식주 중에 의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봄에는 봄에 입는 옷, 여름엔 여름, 가을은 가을, 겨울은 겨울대로 이렇게 각각 그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주거 환경 같은 경우도 봄철의 주거 환경,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맞게 방풍과 그리고 또 냉방과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 나가는 형태로 이 주거 환경들을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먹는 부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이 먹거든요. 그리고 또한 똑같이 먹는 상황에서 맛에 따라가다 보니까 음식들이 다분히도 쏠림 현상이 있는 음식들을 먹어요. 육고기의 쏠림 현상, 아니면은 모양의 쏠림 현상, 가공식품의 쏠림 현상, 기름을 많이 사용해서 조리하는 이 조리 쏠림 현상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계절에 맞게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쏠림 현상 속에 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건강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사막이 청급 비금 요방에 소개하고 있는 양생 원리, 계절 양생 원리, 계절의 음식을 통한 양생 원리를 잠깐 소개를 드린다 한다면요. 이 밑에 아래 부분에 표시되어져 있는 봄에는 신맛은 적게 먹고 단맛과 매운맛은 많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에는 옷을 갈아입듯이 음식을 갈아입는다 생각하게 되면 신맛은 적게 입고 단맛과 매운맛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쓴맛은 적게 매운맛과 짠맛은 많이. 가을에는 매운맛은 적게 쓴맛과 쓴맛은 많이. 겨울에는 짠맛은 적게 쓴맛과 단맛은 많이.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이 원리들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기로 한다면 우리 동영상 중에 계절 약선에 대한 부분을 다뤄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먹는 게 좋은가 그것들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려왔듯이 봄은 신맛이 넘치기 때문에 봄이다. 그래서 여름은 쓴맛이 넘치기 때문에 여름이다. 가을을 콕 찍어 먹어보게 되면 상당히 매운맛이다. 겨울을 콕 찍어 먹어보게 되면 상당히 짠맛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는 매운맛이 넘치기 때문에 매운맛을 줄여야 되고 겨울에는 짠맛이 넘치니까 짠맛은 줄여야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타격을 받는 부분이 바로 쓴맛과 단맛이기 때문에 쓴맛과 단맛은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꼭 제 주장이 아니라 저도 함께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많은 식료 서적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양생 음식 철학의 대가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손사막 선생이 그의 청급 비금 요방의 식지편에 아주 굉장히 농도 있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다시 이 계절에 대한 부분을 잠깐 더 보시게 되면요. 계절에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렇게 발생하는 질병의 것들 같은 경우도 봄에는 어, 그 고혈압이나 뇌출혈이라든지 말초 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줄어요. 가을도 이제 슬슬 해서 겨울에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은 계절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몸이 바뀌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계절을 맛으로서 조절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렇게 봄에는 신맛은 적게 단맛과 매운맛, 그리고 여름에는 쓴맛은 적게 매운맛과 짠맛, 이렇게 가을 겨울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보게 되면은 이 계절별로 봤을 때 1월 달에는 고혈압, 2월 달에는 뭐 심장질환, 3월 달에는 동맥경화증, 4월에는 협심증, 5, 6월, 7월, 8월 같은 경우는 비교적 건강을 많이 유지하고 있고, 여름에서는 호흡기질환, 가을에서는 이런 급성 기관지염, 과잉 행동장애, ADHD, 뭐 이런 그다음에 바이러스 감염 이러한 것들이 주로 이제 극성을 부린다. 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의료보험 수가가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을 통계로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보게 되더라도 실제로 계절과 인간의 질병과의 관계는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상황은 계절에 잘 순응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익한 방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신맛을 적게 하고 단맛과 매운맛, 쓴맛과 적게 하고 매운맛과 짠맛을 많이 하고 매운맛은 적게 하고 신맛과 쓴맛을 많이, 짠맛은 적게 하고 쓴맛과 단맛을 많이 하는 부분을 어떻게 그냥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양념으로 좀 생리를 맞출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집에는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 뭐 소금, 이렇게 다 젓갈 이런 종류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부분으로 어, 그 이런 맛의 부분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봄에 나는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상황이고요. 봄에 나는, 여름에 나는, 가을, 그 계절에 나는 제철 식재료의 양념을 이런 식으로 가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바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해서 미래의 질병을 극복할 수 있죠. 즉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박멸하는 쪽에 모든 여력을 쏟았던 부분들을 오히려 음식을 통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물론 이제 뭐 백신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줄여나가는, 그리고 정말로 급할 때 사용하는 형태로 가야 하고, 음식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맨날 우리가 백신만 먹고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수도 없는 백신들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맞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의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먹는 걸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찾아 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신맛을 적게 하고 이런 원리들은 바로 오행의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에 순응하는 것도 좋고 넘치는 것을 덜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함께 가야 될 부분이 바로
미래 세대는 이 방역 수칙과도 함께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과 정부가 각각의 방역 수칙을 잘 준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 속의 거리두기, 마음은 더 가까이, 몸은 멀리, 마스크, 손위생, 기침 예절, 피해야 될 밀집, 밀접, 밀폐 이런 세 가지, 그다음에 인플루엔자의 예방접종 이런 것들이 인간들이 해야 되고, 또한 건강해지고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올바로 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이 부분도 하나의 건강 음식 조리 원칙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 예방 수칙이지만 저는 약선 조리의 원칙 중에 하나를 두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소 좀 어거지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또한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미래 시대의 그 음식들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간편하게 먹는 음식을 통해서 또 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바이러스는 뭐 내년 하순에나 이제 좀 조용해질 것 같다. 즉 코로나19는 좀 조용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빨리 종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것들은 더 이제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식문화의 변화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잘 적응해서 몸도 마음도 잘 챙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생각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